안녕하십니까. 오늘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향기인문학센터의 교양인문강좌 특강을 맡은 육군사관학교 철학교수 김상수라고 합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전쟁과 윤리 문제입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전쟁에서 윤리가 왜 요구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쟁 윤리로서 현대 정의전쟁론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해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전쟁과 윤리는 멀리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전쟁과 윤리라는 이 두 개념은 직관적으로 어울리기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전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속성이 지형, 기상, 적상황, 아군상황 등을 예측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겠죠. 이와 더불어 생명의 위협이 지속되는 고도의 긴장감, 그리고 살인, 파괴, 고통의 유발 등과 같은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면 윤리는 전쟁과 달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행위 준칙과 올바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저마다 전쟁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전쟁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명확하게 답변하기 곤란해합니다. 전쟁은 바라보는 주체의 특성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예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학기술과 이러한 과학기술이 전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전쟁에 대한 정의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구나 동의할 만한 전쟁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전쟁은 사람 사이의 싸움이며 동시에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잘 조직된 정치 집단, 특히 국가 사이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전쟁의 정의와 관련해 가장 널리 인용되는 견해로 클라우제비츠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적에게 우리의 의지를 실행하도록 하는 또는 강요하는 폭력 행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사이의 무력 충돌입니다.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무력의 충돌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클라우제비츠 말고도 전쟁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자 했던 학자로서 현대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휴고 그로티우스의 말을 인용을 해보면은 무력을 이용해서 싸우는 상태라고 전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력을 동반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대량 살상 또는 재산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력의 충돌이기에 그 자체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칩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전장 환경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불확실성이 전쟁의 폭력성과 그 특유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세기간 이어온 이 많은 견해를 다 살펴보는 것은 오늘 이 짧은 강의에서는 매우 제한됩니다. 또한 오늘의 강의 주제가 전쟁과 윤리 문제이기에 우리는 전쟁에서 윤리적 가치 판단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논의의 범위를 좁혀서 먼저 전쟁에 관한 전통적 관점 3가지를 소개할 건데, 이 3가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평화주의, 현실주의, 정의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평화주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라도 무력 또는 폭력이라는 수단을 부정하며 전쟁 또한 인류에게 벌어지면 안 되는 가장 부정한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전쟁은 승리를 위해서 도덕적 관점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도덕적, 임모랄한 행위,
예컨대 살인방화, 허위 등을 모두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아무리 피해를 최소화하고 명분이 정당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어느 쪽이든 인명의 손실이 초래되기 때문에 어떤 명분과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무력 및 폭력은 그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평화주의는 비폭력 평화주의자로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디의 경우 폭력에 대항하여 비폭력으로 대응하는 저항운동으로서 평화주의를 역설하였으며, 우리에게 의무론자로 잘 알려져 있는 칸트 또한 영구평화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칸트는 영구평화를 위한 하나의 철학적 기획에서 인류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 확정, 추가 조항을 제시하며 평화주의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간디나 칸트를 말고도 톨스토이 또한 전쟁이란 가장 비천하고 죄가 큰 무리들이 권력과 명예에 사로잡혀 이를 서로 빼앗는 상태라 묘사를 합니다. 전쟁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키케로 또한 역설을 하였습니다. 키케로는 나는 정의로운 싸움보다는 사악한 평화일지라도 그것을 좋아한다. 자, 매우 흥미로운 문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평화는 비록 정치적으로 마찰이 존재하고 갈등이 격화되더라도 이것이 전쟁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주의자들의 주장을 모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평화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평화주의는 오히려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다분히 이상적인 주장이며, 이는 차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토마스 홉스의 경우에는 인간은 만약 원초적 상태에 있게 되면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화주의자들의 주장은 인간의 본성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홉스와 같은 평화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부정의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국가의 존망과 생명이 달린 긴박하고도 결정적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와 같은 질문을 제기하며, 평화주의는 다분히 아이디어란 이상적이며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평화주의와 대비되는 현실주의 입장이 등장을 합니다. 현실주의는 평화주의자들과 달리 전쟁과 도덕은 서로 무관한 문제, 즉 non-moral problem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도덕이 설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는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가치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현실주의자들 또한 전쟁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현실주의자들이 전쟁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최소화되거나 도덕과 전쟁에서의 어떤 전략, 전술을 과도하게 연결시켜서 어떤 전쟁 수단이라든지 전쟁에서의 행동의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평화라는 것은 무력을 동반한 힘의 균형이 유지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만약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간의 무력 충돌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동시에 인류 역사에서 끊인 적이 거의 없는 전쟁은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딱 정확하게 어떤 퍼센테이지를
계산해내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러프하게 말을 하면은 8%를 제외하고는 인류는 전쟁과 항상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경험적 또는 역사적 사실을 볼 때 현실주의자들이 말을 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또 의견 타당해 보기도 하죠.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이기적 본성을 가진 인간이 모여 형성된 집단은 자연스럽게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한정된 자원과 권리를 배분하고 소유하는 과정에서 이 이기적인 집단은 그리고 다른 이기적 집단 간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국제사회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의 가치 판단은 대상이 아니며 하나의 사실적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현실주의가 어느 날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고대 그리스 시대의 트라시마코스부터 해서 근대의 클라우제비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전제하는 그러한 현실주의적 주장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 또는 그가 정한 기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 justice는 힘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바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현 시대에 들으면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트라시마코스의 이러한 논변에 반박하기 매우 어려워했던 그런 담론들도 존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사람이 헤겔인데요. 제가 여기는 비워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헤겔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인류의 어떤 역사성과 함께 하면서 헤겔의 전통적인 방법론이 뭐가 있죠? 예, 변증법이 있습니다. 변증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헤겔은 또한 전쟁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인류의 역사와 계속 함께해왔고 정반합이라는 이 변증법적 사고 안에서는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지 도덕률이라든지 이런 잣대를 토대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전쟁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갖다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있는 주장을 할게 제가 의견은 비워뒀습니다. 자, 아까 앞서 소개했던 클라우제비츠 전쟁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했던 클라우제비츠 또한 현실주의 주장을 하였던 사람 중 한 명인데요. 클라우제비츠는 이론상 theoretical하게 제한이 없는 폭력 행위라는 하며 전쟁을 얘기하고 합니다. 이는 제한이 없다는 것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어떤 전술 및 무기는 모든 측면에서 전혀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자, 이러한 현실주의 주장은 시대를 관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현실주의적 입장이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주의 또한 평화주의와 마찬가지로 비판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현실주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전제하는 까닭에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당히 과격한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토마스 홉스나 트라시마코스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인간이 과연 이기적 본성을 가졌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 의문점을 가진다면 현실주의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예. 또한 어떠한 수단이라도 허용할 수 있다. 전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라고 되면은 대량 학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협 또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현실주의적 가치가 하나의 어떤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공멸의 위협을 처하게 되겠죠. 네. 또한 역사적 관점에서
또한 경험적 관점에서 현실주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 핵무기 개발, 그리고 정치, 경제, 보복전쟁, 그리고 세계 1, 2차 대전 등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상대가 더 큰 힘을 갖고 있고 그 큰 힘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는 그 큰 힘을 막기 위해서 더욱 더 큰 힘을 만들려고 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강자가 선이다 라는 가치가 우리 인류를 지배하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무법적 국제 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대편의 어떤 무차별적, 무제한적 폭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더 큰 폭력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면은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네. 자, 이런 현실주의가 비판점이 또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관점, 정의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파트가 이번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의전쟁은 앞서 살펴본 평화주의와 현실주의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정당한 전쟁은 가능하다는 제3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 정의전쟁론은 평화만 존재하는 세계도 전쟁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계도 아닌 이 두 가지 모두를 회의합니다. 비록 인류가 평화를 희구하더라도 전쟁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관건은 어떤 전쟁을 할 것인가로 귀착됩니다. 예. 전쟁을 반도덕적으로 규정을 하는 평화주의와 다르게 정의전쟁론은 전쟁 자체의 도덕성을 고려해야 되며 전쟁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평화주의와 차이가 확실하죠. 그리고 전쟁은 비도덕적이다, non-moral한 프로블럼이라는 현실주의와 다르게 전쟁에서도 도덕적으로 준수돼야 하는 어떤 원칙, 룰이 있다는 입장에서 현실주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컨대 정의전쟁론은 현실주의와 평화주의 사이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의전쟁론이 이런 평화주의와 현실주의 각각의 어떤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제3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예. 자, 이제 넘어가서 정의전쟁론의 어떤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전쟁 또는 전쟁에 관한 정의 이론은 현대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 대표적으로 중소야 근대의 접점의 시대에 살았던 휴고 그루티우스는, 예, 여기 있는 분이 이제 휴고 그루티우스인데, 당시 유럽에서 치열하게 발생하는 전쟁을 목도하고 그 참상을 직접 겪으면서 이를 어떻게 막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들로 재산 회복, 자기 방어, 처벌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이유들만이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루티우스는 전쟁의 어떤 행위에 관한 정당성의 문제도 다루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그 그루티우스 시대 이전에 있었던 아퀴나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또한 전쟁에 있어서 어떠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정당한 전쟁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마이크 월처, 여기 나와 있는 분인데 공동체주의자로 매우 유명한 정치 철학자인데요. 이분 또한 전쟁 윤리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월저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 현대 정의전쟁론을 체계화하고 보다 풍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월저의 어떤 노력과 다른 Just War Theorist들의 노력에 힘입어 현대 정의전쟁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문이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뭐냐? Jus ad bellum, 전쟁의 도덕이라는 영역입니다. 이는 전쟁 자체의 정당성, 도덕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전시 도덕은 전쟁 수행, 전쟁 안에서 Jus in bello,
전쟁 행위 수행에서의 도덕적 문제이며, 마지막 유스 포스트 벨룸은 전쟁 이후의 종결에 관한 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전통적으로 전쟁 윤리에 대한 논의는 전쟁의 도덕과 전시 도덕으로 구분하여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앞에 두 개가 전통적으로 많이 논의됐다는 거죠. 하지만 걸프전, 코소보 사태 또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에 전후 도덕 또한 매우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세 가지 구분 중에서 첫 번째, 전쟁의 도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쟁의 도덕은 어떤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또는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전쟁이 어떠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쟁 자체의 정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 여기 있는 전쟁 자체의 정당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예. 만약에 이 기준이 부재하게 되면은 모호하다면 사전의 전쟁 결심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하는 판단을 하게 되고 무차별적으로 전쟁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도덕은 무분별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자체의 범주를 제한하여서 국제사회와 어떤 평화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매우 중요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특히 우리 현대의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전쟁 자체의 정당성이 부재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서 전쟁 어떤 개시 전에 이러한 전쟁 자체의 도덕적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우리 현 시대에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당한 전쟁의 조건으로서 전통적으로 여기 있는 5가지 조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당한 명분. 정당한 명분은 전쟁을 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재망가치 보호와 보전을 뜻합니다. 예컨대 무장된 공격으로부터 무고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어 전쟁이라든지 인권의 보호를 위해 일으키는 전쟁, 정당한 명분이 있는 전쟁으로 간주될 수 있죠. 또한 치배는 주권 회복과 같은 대의 명분이 있을 때 전쟁 또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합법적 권위는 국가의 통치권을 위임받고 있는 합법적인 당사자에 의해 전쟁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규군에 의해 전쟁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합니다. 합법적 권위에 의한 무력의 사용이란 잘 조직되고 훈련된 지휘권에 의해서 통제되는 군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방군 또는 레지스탕스 시민군을 하는 집단은 전쟁을 선포하고 그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 있는 합법적 권위를 위반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세 번째, 정당한 의도는 전쟁의 시작 또는 개입의 의도가 정당한 명분, 앞서 언급했던 여기 있는 정당한 명분과 일치돼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 전쟁 개입 속에 명분과 구분되는, 차별화되는 다른 순간적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보다 구체적인 예로서 전쟁의 개입이 종식과 평화유지라고, 전쟁 종식과 평화유지라고 한다면 정당한 전쟁이 되겠지만, 만약에 자국의 어떤 영토 확장이나 상대국에 대한 어떤 위협 혹은 특정 종족의 말살을 꾀하고자 한다면 이 전쟁은 그 의도가 정당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비례적 정의입니다. 비례적 정의의 원칙은 전쟁을 통하여 얻는 이득이 전쟁을 통해 입는 손실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명분도 좋고 합법적 권위에 의해서 수행되고 그 의도가 명분과 일치를 갖다 한다 하더라도 무력의 사용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막다히 크게 되면은 이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예. 따라서 비록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 전쟁의 결과가 우리 민족의 어떤 전멸이나 국가 재원의 탕진과 같은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전쟁의 정당화되기 매우 어렵겠죠. 예. 이 원칙은 전쟁의 개입 여부를 고려할 때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이해득실과 효율성 여부와 더불어서 어떤 유형화되지 않는 무형적인 어떤 가치도에 대한 어떤 판단 또한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경제적으로 득실만 따지게 된다면 이거는 비례성 원칙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최후의 수단. 최후의 수단은 전쟁을 선포할 때 정당한 목적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전쟁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야 함을 말합니다. 전쟁은 정치적 중재나 협상들과 같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먼저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외교적 노력을 반복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아무래도 전쟁의 무력이라는 사용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 최후의 수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국가에서는 전쟁 외에 다른 옵션이 없었다. 전쟁만이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었다. 정말 국가 비상사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서 전쟁 말고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제 뭐 변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침략당한 국가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예, 당연히 당신의 국가는 충분히 많은 고려를 하지 않았다. 다른 수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에 있는 유크레인, 러시아 전쟁에서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있어 전쟁은 최후 수단이었다 라고 하겠죠. 하지만 침략당한 유크레인 입장에서는 과연 너희들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했느냐, 아니면 우리하고 어떤 협상을 충분히 했느냐, 전쟁을 개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할 겁니다. 이런 뭐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최후 수단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 이제 전쟁의 어떤 조건으로서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후 수단인 만큼 전쟁 결심이라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 자, 지금까지 이제 5가지 조건을 살펴봤는데요. 이 5가지 조건이 가능한 모두 충족된 경우 우리는 정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예. 이 말은 뭐냐? 5가지 중에서 하나, 2개 단순히 만족한다 해서 그 전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또한 나머지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요건은 또는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전쟁의 도덕은 you said bello. 네, 전쟁의 도덕은 가급적 전쟁을 억제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쟁의 시작과 개입에 대한 궁극적 결정은 우리 군인이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합니까? 국가의 정책 결정자, 즉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군의 전투 수행 능력에 관한 어떤 평가나 조언은 우리 군인들이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국가 정치 지도자들의 몫이죠. 따라서 전쟁의 도덕성 문제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인들과 고위 군 간부들이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참여하여 직접 적과 교전하는 군인에게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요건이 여기 나오는 전시 도덕이 되겠습니다. 예. 전시 도덕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군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평가하는 역량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덕으로 전시 군인에게 허용할 수 있는 무력 수단과 그 사용 목적과 방법, 그리고 대상의 한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는 교전자와 비교전자, 전투원과 비전투원에 대한 행위를 구분함으로써 무분별한 무력 사용을 제한하고 동시에 해적 수단, 즉 적을 해를 끼치는 그 수단을 또 제한함으로써 상황에 비례하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전시 도덕의 문제는 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될 수 있죠. 하지만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경우에 무수히 많으면 그 기준 또한 어떻겠습니까? 시대에 따라 점차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시 도덕은 계속해서 개선 또는 발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시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전시 도덕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필요성의 원리입니다. 필요성의 원리는 전시 살인 및 재산 파괴 행위는 본질적으로 나쁜 행위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인에게 허용된 범위는 전시의 군사적 목적에 부합하며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군사적 비례성의 원칙은 필요성의 원리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를 할지라도 군인은 그 수행 과정에서 목표가 지닌 중요성에 비례하는 적절한 수준의 행위만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데요. 비전투원 보호의 원리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전통과 비전투 구분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전투 능력이 부재한 민간의 비전투원이죠. 민간의 생명과 재산은 군사작전의 목표가 되었어도 안 되며 어떠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인, 즉 시민의 범주에 속하는 속성과 군사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을 구분하고 이를 차별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이 우리가 통시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군인한테 적용되는 전시도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원칙은 우리 현대 국제법으로서 전쟁법에도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국제전쟁법으로 헤이그법과 제네바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헤이그법은 전시 전투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며 해적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주로 전투 행위의 점령 및 중립의 개념이 포함이 되죠.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 전투원과 민간의 구분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인도주의 원칙, 군사도의 원칙, 환경보존의 원칙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헤이그법에 나오는 모든 원칙을 다 열거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어떤 해적 수단에 관한 법으로서 헤이그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앞서 설명하였던 전시도덕의 세 가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헤이그법과 다르게 이제 제네바법은 인도주의에 관한 법입니다. 즉 어떤 인간의 인권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보호주의에 입각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기간 중 지켜야 하는 인도주의적 원칙으로서 우리가 전투 능력을 상실한 군사요원의 안전과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어떤 인원에 대해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고한 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면서 관련 세부 항목 또한 매우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꼽아보면은 우리가 전투 능력을 상실한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자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포로와 같은 경우도 보호가 대상이 되겠죠. 예. 그래서 투항하거나 전투 능력을 상실했던 적군에 대해서는 살상을 금지해야 됩니다. 이와 동시에 부상자, 환자, 그리고 그들을 구하는 의료요원, 그리고 시설, 장비 등과 같은 차량은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더불어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고문이라든지 처벌들을 통해서 군사적 필요성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금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적을 공격하고 또 민간의 보호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손실과 과도한 고통은 금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지금까지 헤이그법과 제네바법이 무엇이고 이 헤이그법과 제네바법에 내재되어 있는 전시도덕의 원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Just War Theory, 정의전쟁론의 세 번째 영역인 전후도덕의 영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한 전쟁의 도덕, 전시도덕, Jus ad bellum과 Jus in bello는 전통적으로 정의전쟁론의 주제였다면 전후도덕은 미국 이라크전 그리고 코소보 사태 이후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브라이언 오랜드라는 학자가 주로 발전시킨 개념인데요. 현재 정의 전쟁자들에게 있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는 전쟁 전 그리고 전쟁 중에 아무리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판단을 통해 행동하여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전쟁을 종결시키는 전후 처리 과정에서 최초의 목적과 의도와는 다른 윤리적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이를테면 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조치와 행위가 자행된다면 이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네. 현대전은 갈수록 전후 도덕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기간은 짧아지는 대신에 전후 처리 기간은 길어지기 때문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 육군에서는 군사 교류 차원에서도 안정화 작전, 스테빌리티 오퍼레이션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전후 도덕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로 미국이 2003년도에 수행한 이라크전은 이런 안정화 작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할 수 있죠. 미군은 전투 작전에 있어서 완벽한 준비로 약 한 달 만에 바그다드 주요 시설을 파괴하였고 이라크의 어떤 군사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 5월부터 11년까지 약 8년간에 걸친 긴 세월 동안 안정화 작전을 하게 됨으로써 전투 작전과 수행했던 손실보다 그 전쟁 이후에 손실이 훨씬 더 큰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미군은 지금 전후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네. 자, 그렇다면 전후 도덕은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우리가 뭐 전쟁 도덕, 전시 도덕에도 기준들이 있었던 만큼 전후 도덕 또한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전후 도덕의 조건은 여전히 발전 중인데요. 현 시점에서의 어떤 5가지 언급을 하면은 첫 번째는 정쟁 종식의 정당한 의도와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의 마무리를 합리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고 침략국 또는 패전국이 전쟁을 통해 취득한 부당한 이익을 포기하고 피해를 입은 국가의 권리가 보장되는 차원에서 전쟁을 종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정한 전쟁 범죄의 처벌. 전시 발생했던 어떤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사실 조사가 필요하고 승전국과 패전국을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차별 없이 이런 조사가 진행되어야겠죠. 또한 사실관계 또한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전쟁법에 따라서 엄격히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역사적으로 전쟁 범죄의 처벌에 대한 문제는 항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 어떤 승전국이 아무래도 자신들의 어떤 유리한 또는 자국에한테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패전국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허용된다면 전시 도덕의 차원에서 발생했던 어떤 무분별한 전쟁 범죄를 막지 못하는 어떤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었던 공정한 전쟁 범죄 처벌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패전국 국민의 민심 안정의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패전국에 대한 전후 처리를 할 때 해당 국가의 국민의 존엄성과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전후 어떤 작전이 장기화되고 국제사회 어떤 지탄도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패전국의 재건도 도와야 되는 어떤 인도주의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전쟁 피해에 대한 비례적 보상. 이 비례적 보상이라는 것은 침략국 또는 패전국이 전쟁을 통해 끼친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과도한 정치, 경제, 문화적 제재는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약간 이 부분이 애매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이 특정 나라를 공격을 했어요. 하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그 나라의 어떤 산업 기반 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서포트를 갖다가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원치 않게 그 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준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할지가 사실 이 네 번째 비례적 보상.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죠. 그러나 그 보상을 수행하는,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적법한 권해에 의한 전쟁 종식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종식, 즉 전쟁의 진정한 마무리는 전쟁에 참여하였던 국가 중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부 및 국제기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만약 한쪽만 이렇게 전쟁을 종식한다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편은 나는 전쟁을 꺼낸 적이 없다 하면서 또 지루한 싸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전쟁이 올바르게 종결되기 위해서는 종결되기 위해서는 양측의 국제사회부터 인정받은 적법한 권위를 가진 국가에 의해서 종식이 선언돼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의 전쟁의 세 가지인 전쟁 도덕, 그리고 전시 도덕, 전후 도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 자,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전쟁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이러한 어떤 우리가 나이브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근에 있었던 안타까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많은 경종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현 시대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폭력이라는 점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전쟁의 윤리적 문제가 부재한다면 이는 승리가 없는 승리, 즉 승리인 것 같지만 아무런 승리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도덕적 어떤 판단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찰이 부재한 어떤 전쟁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악순환과 어떤 인권의 문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어떤 지탄 등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제가 방금 말한 국제사회 지탄이라는 이 표현이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 판단과 도덕적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 윤리가 부재한 전투를 갖다 하게 될 경우, 그리고 그러한 어떤 부재한 상태가 하나의 보편화가 된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현실주의에서 제시하였던 그런 공멸 또는 대량살상의 도덕적 정당화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인간의 어떤 생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중하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한 대할 안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어떤 문제에 대한 고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대 전쟁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졌죠. 그래서 쌍방의 전통들 간의 어떤 충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현대전은 어떻습니까? 급격한 어떤 사회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대량 살상 무기, 첨단 무기 체계가 등장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공격, 드론 전쟁, AI 시스템을 장착 등과 같은 그런 어떤 강력한 무인 로봇 등이 등장하며 전쟁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변화시킨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변화하는 또는 확장된 전쟁의 개념과 병행할 수 있는 전쟁 윤리의 어떤 논의의 주제 또한 확장돼야 되고 범주 또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는 전쟁 양상에 다변하는 전쟁에 관한 윤리적 고찰의 다양화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윤리적 고찰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전쟁이라 하더라도 우리 이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은 뭡니까? 군인이자 인간인 거죠. 예. 군인으로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인간으로서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군인은 아니겠지만 이걸 시청하시는 분은 만약에 군인분들 중에서 이걸 시청하신다면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의무 두 가지가 군인한테 요구되고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 바로 정당한 전쟁 그리고 전쟁 윤리의 정신에 입각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